우선 자율주행의 그 기술 개발 현황은 그 미국 CES에 나온 존 디어가 보여주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 CES가 그 미국 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전자기계 박람회인데 왜 농기계가 나갔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세계에 산업 간의 백이 허물어지고 융복합을 통한 엄청난 기계가 개발되고 있다. 그의 농기계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 농기계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을 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느냐? 아주 이게 그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율주행 또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를 농업인의 공급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단순하게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하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어느 품종을 가장 좋은 품종을 심고 가장 생산성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기능을 우리 업체가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농업의 주권을 지킬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 국내 업체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수입 업체가 우리나라의 농업기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 농업을 소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 업체가 단순하게 기계 개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합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 업체가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 특히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작업을 하는데 각 작업기별로 업체와 공동 개발을 해서 수많은 작업기가 작업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가 지금 우리가 자동차하고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자동차는 단순하게 구동만 하지만은 농기계는 구동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또 자동차는 고속 주행을 하지만은 농기계는 저속 주행과 때로는 뻘론해서 아주 부하가 많이 걸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매우 중요하죠. 또 자동차는 고속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소위 폐생제동이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면서 배터리 소비량을 약 30%까지 줄인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기계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의 개발이 아주 필수적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배터리 업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가 스타트업 업체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농업용 배터리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업체에서 농업용 배터리를 개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업체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책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이고 스마트팜이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당연히 농기계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보조가 되듯이 우리 농기계도 보조 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한다. 이게 좀 소위 그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 정도 원가가 더 올라가는데 이건 우리 농민이 구입하는데 상당히 좀 저해 요인을 작용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개발된 농기계가 농민이 체험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기계 괜찮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사업소라든지 또 농촌진흥청의 그 교육 훈련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개발된 기계가 농민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그 기계가 그 전기 또 자율주행 스마트팜 데이터화 되면서 복합 기능의 기기가 많이 좀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 농기계 기능에서 향후 계속적으로 그 복합 기능된 기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검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검정을 적극 횡령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그 기계가 검정을 통해서 공급되고 업체가 개발된 기계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투입돼 가지고 업체가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CPTPP라는 그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이 있는데 그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도 그 규제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차 안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그걸 OT 얘기라고 하는데 그게 현재 그 안정에 관련돼 가지고 일반인은 그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비업소에 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임시로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기계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경우에 이런 제도 규제가 분명히 작용할 건데 정부에서도 이 규제 완화를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업체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또 한 발 앞서가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 수준보다 높게 더 빠르게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입 업체가 먼저 공급돼서 우리나라의 그 생태계를 조금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발 그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내 기술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셔서 우리 업체들이 좀 정부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받아서 또 새로운 고도화 기계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 보조를 좀 마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해서 농촌에 지금 당장 전기 트랙터라든지 전기 기계가 공급될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농업용 그 충전 그 가격도 우리 면세유 같이 조금 인하라든지 그런 혜택을 줘서 농민들이 생산성 그 원가 절감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그런 그 바람입니다. 업체의 개발과 또 기능이 올라감으로써 상승되는 원가 또는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의 첨단 농기계가 개발되고 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설 재배 면적이 2021년 현재 5만 3천여 헥타르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97%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스마트팜이 약 6천 헥타 정도라고 지금 통계로 보면 10%가 상당히 넘어가는 10% 이상 정도 스마트팜이 보급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좀 그럴듯한 스마트팜 단지를 가보면 외피복자재가 대부분 일본산이더라 뭐 이런 얘기 항상 많이 듣고 우리나라 비닐하우스의 그 비닐, 저희로는 이제 피오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이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가는 데마다 전부 일본 제품만 저렇게 보이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닐하우스가 전부 일본산이 정확한 것처럼 보도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억울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스마트팜 또는 일반 피오 필름, 장기성 피오 필름의 전체 시장에서 한 30% 이하의 면적이고,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는 필름의 70% 이상은 여전히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점점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장기성 필름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복 교체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2년, 3년, 4년, 5년 하우스에 덮어 씌워놔도 이 투명성과 물방울 흐름성이 유지가 돼서 시설원의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데 이상이 없는 그런 품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일본산과 약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체 5만 3천 헥타에서 단동하우스가 한 80, 단동과 연동의 비중이 한 8대2 정도 되고요. 무가온과 가온의 비중도 8대2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초점도 재배 면적이 넓고 이제 기술력이 좀 보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단동하우스의 무가온 재배를
어떻게 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제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층, 이제 지금 5레이어라고 하는데요. 3층을 넘어서 다층 필름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오래 쓰고 오랫동안 이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제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연구 협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는 수입산을 쓸 필요 없다. 실증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3년 동안 개발되는 족족 저희가 농가에서 실증 실험을 해보니 가성비 대비 국산 필름도 이제는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폴리올레핀이라고 하는 PO라고 하는 물질은 폴리에틸렌, 그중에서도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런 부분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름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화학 물질을 코팅해서 인체에 무해한 형태로 농가에서 농사를 지을 때 물방울 흐름성이 유지되는 이제 그런 기술이 저희가 최근에 확보한 이제 기술로서 일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스마트팜 보급과 함께 이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에서 외피복자재는 정부의 국비,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국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될 때 국산 필름에 대한 좀 우선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이 정책으로 나타나기 힘든 조건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친환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피복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3년 또는 5년, 6년 그 이상을 쓸 수 있는 장기성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멀칭 필름 경우에는 잡초 억제와 지원 관리를 위해서 이 흙에 접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친환경성은 이 생분해성을 여기에 적용하는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비닐은 약 10만 톤, 그중에서 절반은 하우스용이고 절반은 멀칭용입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폐비닐도 많이 발생을 시키고 또 그것의 회수 재활용 시스템도 이 농촌이라는 환경 때문에 흙이 많이 묻고 또 회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친환경성 물질로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개발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료 산업의 혁신적인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비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비를 포함한 비료 회사들은 비료 살포 편리성, 기계화에 적합한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기계 회사들과 공동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료 품질 향상 및 농기계의 성능도 발전되어 수도작에는 축조 이양기를 사용한 시비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축조 시비 부문은 노동력 절감, 편리성 외에도 축조 시비가 전층 시비보다는 비료 효율이 25% 증가되는 영향을 주면서 영농 비용 절감, 환경 보호에도 공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헬기라든가 드론들이 비료 살포의 한 축으로 발전이 되면서 드론용 NK, 드론용 요소, 드론용 액비 등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효성 비료는 2012년 4만 2천 톤에서 22년 12만 4천 톤으로 10년 동안 292%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비료 무기질비료 전체 시장의 12%가 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완효성 비료 실제 농민들이 사용량이 증가되는 이유로는 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 제품이라는 점이고 이 생력화 장점 외에도 토양 및 대기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무기질비료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요청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과제들 중
탄소 절감형 무기질 비료, 생분해 완효성 비료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비료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질산화업제제와 생분해 가능한 피복 물질 같은 기능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국내 무기질 비료 산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정부 농협의 판매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내 공급량의 90% 이상을 농협을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료사 자체적으로 독자 생존을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기질 비료 생산업체는 정부 정책 방향과 농협의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부나 농협의 비료업계 현실을 고려한 지원 등이 진행되어야 품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나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료 가격에 대한 의견들을 좀 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1년 말에 우리가 이제 요소 수입이 어려워짐으로써 요소 사태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그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원자재를 확보를 해 왔었고요. 그 원료 수급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런 업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료 가격들이 조금 안정화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 원료 수입국인 중국이 CIQ를 통해서 수출이 실질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비료 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지금 생산된 비료의 제품의 대부분들은 작년 10월 정도에 수입된 요소, 염화가리, DAP 등이 구매되어서 비축 생산을 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 제품들이 많이 공급됨으로 있어 농협 창고에 재고가 많고 이러면서 공장에는 재고들이 상당히 많은 게 지금 현재 비료 시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그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그 비료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고 또한 안정적으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작물 보제 시장은 현재 10년 이후에 3.1% 성장하고 있어서 21년 기준으로 약 652억 불을 현재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은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기타 순으로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장의 주도는 화학회사라든지 바이오 기반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상위 10개 회사들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작물 보호제 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시장은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매년 1.3%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작물 보호제 안에는 원재하고 부원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원재가 연간 712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내 원재 작업률이 495억으로 6.5% 수준에 달성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94%가 국외에서 수입을 해서 현재 작물 보호제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신규 작물 보호제 원재 개발 동향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80년도부터 21년까지 약 41년 동안 글로벌적으로는 424개, 연평균 10.3개가 현재 작물 보호제 원재로 출시되어서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저희 대한민국은 저희 나라는 80년부터 23년도까지 겨우 7개 정도로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글로벌 수준으로 대비하면 1.7% 정도 수준인데 연평균 따지면 0.2개 정도 현재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 기업의 R&D 비용이 특성상 글로벌 기업 대비 너무 낮습니다. 따라서 원재보다는 완제적인 제품 개발로 현재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재의 신규 원재 개발은 평균 11.3년이 걸리고 3,700억이 현재 소요됩니다. 하지만 또 안전성 규제가 강화가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포장 시험 활성 비용이라든지 환경 독성 시험 비용, 등록 비용이 점점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신규 물질 개발 비용은 현재 미투 등록이라든지 간단한 안전성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약 한 건당 600억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연구 개발 단계에서 연구 리서치 부분에서는 산학연 협동 개발로 해갖고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발에 들어가면은 개발하는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현재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하는 등록 과정에서 안정성 비용이 약 500억에서 600억 정도 7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안에 1년씩 분석을 해보면 약 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재무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농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고 농자재뿐만 아니라 작물보호제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신물질 개발할 때는 20년도까지는 통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정책적 지원이 조금 미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곳을 조금 정부 쪽에 좀 강력히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야 새로운 기술과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데 국내 시장의 한계 상황으로 선두권 종자기업의 성장 활력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종자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여러 작물에서 나타난 지 오래된 현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는 것은 우수한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종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인 종자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10년간 골드시드 프로젝트 GSP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도 GSP 가제 책임자로 10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종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민간과 정부의 가감한 투자로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우리 종자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GSP가 매년 400억이 넘는 연구 개발비를 투입했다고 하나 식량, 채소, 온해, 축산비, 수산 분야로 분산되었고 세계 상위권 기업과 비교하면 1위 기업은 매년 조 단위 그리고 10위권 기업도 1,500억 이상의 R&D 투자를 하고 있어 오히려 세계 선두권과의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GSP보다 더 가감한 투자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한 10군데 이상 다국적 기업들이 종자기업이 들어와 있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동향입니다. 기후변화, 세계 인구 증가 및 중산층 증가, 재배 면적 감소 등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라는 문제를 점점 더 중요한 당면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종자 산업계에 다국적 거대 기업이 나타나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 역량이 더 확대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 우리가 디지털 6종이라 부르는 기술을 20년 전부터 상업적 6종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보다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들은 투자와 전문 인력에서 열세이나 특정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이 공동 투자를 만든 키진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신기술들이 우리 종자 산업계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초고속 대량 유전자 분석, 빅데이터 활용, AI 활용 등 새로운 6종 기술이 우리 종자 기업에도 그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R&D 과제와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움이 되나 그 시급성에 비해 투자의 규모는 매우 작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 번째, 해외 수출 시장 개척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국내 인구와 재배 면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기반이 부족하며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규모가 성장한 종자 기업이 나와야 지속적으로 성장 발판이 될 것이고 그동안 여러 사업이 있었으나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해외 전시포 등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기술, 생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종합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공공 부분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나 세계 시장 경쟁력은 민간의 산업적 경쟁력에서 나오며 민간 기업이 그 경쟁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 정책은 종자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됐고 중국의 경우도 민간 기업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자 전후방 산업의 육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종자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산업 육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종자 산업도 더욱 분업화되고 또한 새로운 산업과 융합되어야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서 종자 산업을 넓게 보고 한 부분이 미진하여 전체의 성장에 영향하지 않도록 전후방 산업의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육종과 같은 기술 혁신은 여러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사업도 통합적인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장기적으로 종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의 노령화 못지않게 종자산업계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새로운 기술과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소에서 쓸만한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시설을 구축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종자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정부, 지자체, 대학 등과 민간 종자기업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특히 육종가, 빅데이터 분석가, 품질 전문가 등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토양비료 확대하고 약 9개월에 걸쳐서 부산물 비료가 지금 1년에 한 400만 톤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기질 비료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헥타당 한 3톤 정도를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부숙유기질 비료의 경우에는 헥타당 한 26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기질 비료를 헥타당 3톤을 처리했을 때 기본적으로 유기탄소가 헥타당 1.47톤이 축적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하게 되면 1년에 5.4톤을 경량한 효과가 있고 부숙유기질 비료의 경우에는 유기탄소 기준으로는 5.69톤이 축적이 돼서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하게 되면 1년에 20.8톤이 경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부산물 비료를 농경지에 투입하고 있는 양을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총 경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해 보았을 때 부숙유기질 비료의 경우에는 1년에 한 60만 톤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면적으로 환산하면 한 19만 헥타 정도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이산화탄소를 한 100만 톤 경유하는 것으로 되고요. 부숙유기질 비료의 경우에는 약 338만 톤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한 13만 헥타 정도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부숙유기질 비료가 1년에 이산화탄소를 약 270만 톤 정도를 경유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총합으로 했을 때 약 371만 톤 정도가 이산화탄소를 경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2030년까지 602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하고 비교해 보면 부산물 비료로 인해서 1년에 한 370만 톤 정도 경유를 하니까 한 60%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다. 부산물 비료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양의 탄소를 경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분석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부산물 비료를 좀 더 투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단위 면적당 투입량도 늘리고 면적도 늘렸을 경우를 가정해서 면적하고 투입량을 1.5배로 늘렸을 때는 현재보다 514만 톤이 추가 경유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농업 부문의 탄소 절감 목표가 한 90% 정도 되는 겁니다. 한 1.5배를 늘리게 되면 그렇게 되고 단위 면적과 투입량을 2배로 늘리고 면적도 2배로 늘리게 되면 1,100만 톤, 1,200만 톤 정도의 추가 경유가 되게 되면 농업 부문의 탄소 절감 목표를 2배 정도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제일 먼저는 부산물 비료를 시용했을 때 탄소 중립이
이 온실가스 감소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직 부산물 비료는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차에 대해서는 개발이 돼 있어서 탄소 거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산물 비료 쪽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표를 만들고 개수를 만드는 것은 민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장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관장기관은 농촌진흥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방법론과 개수를 빨리 개발해서 이것이 정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거래도 활성화되고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2기준량의 그 관점이 기본적으로 양분 공급하고 토양 계량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에 분석했을 때 12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단위 면적당 투입량을 한 1.5배 정도 더 늘렸을 때가 오히려 탄소 수입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 1.5배 정도까지 늘렸을 때 작물이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12기준량을 할 때는 기존의 양분 공급 플러스 토양 계량 플러스 탄소 중립까지를 포함해서 10알에다 얼마나 투입하느냐 맞겠느냐 이런 쪽에 접근이 필요하다. 탄소 중립의 효과가 나왔으니까 부산물 비료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지원 사업에 의해서 탄소 경리가 되는 게 하나 있고 자발적으로 투입해서 경리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한 77% 정도는 지원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원 사업이 없으면 탄소 경리는 효과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기질 비료 사업이 지금 지방이야기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기본적으로 부산물 비료가 토양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협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 경영비 절감이고요. 두 번째는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농업인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2년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재사업 체인화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농업경제 지주, 그 다음에 지역농협, 그 다음에 농업인 이 세 개 주체가 농업경제 지주가 지역농협에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하면은 결국 지역농협의 각종 자재사업장에서 보다 좀 사업이 활성화되면은 농민들에게 좀 더 가격 안정, 그 다음에 양질의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 자재 판매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직 공모를 통해서 성과 보상 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그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인데요. 노후화된 자재 판매장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자재 판매장 보시면 뭐 창고형 뭐 이런 쪽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 하나로마트처럼 진열대를 설치를 해서 보다 그 농업인들께서 필요한 자재를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재 판매장 현대화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는 농협의 자금이나 예산 부분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판매장 규모 특성에 맞게 경영,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구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예약 신청인데요. 예약 신청이라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구매하시는 그 회사들 대상으로 뭐 입찰이나 수의 시담을 하기 전에 지역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기질 비료나 농약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회사들을 통해서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수급 안정, 그 다음에 지역연합 구매, 그 다음에 경쟁 입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가격 안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하우스 시공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성과는 뭐 기존 그 하우스 시공하시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 4% 정도, 3에서 4% 정도 더 저렴하게 저희들이 하우스 시공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 시공 사업을 전 농협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는 비용, 노동력 절감률 자재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급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자재 적기 공급 및 수급 안정인데요. 수급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가격, 수급 동향을 분석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전국 4개 자재 유통센터를 활용을 해서 긴급 수요 자재에 대해서는 비축, 자체 물류도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신시장 개척입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자재부 내에서는 마케팅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할인 행사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제 시행을 하면서 그 시기별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지역 농협에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지역 농협에서 또 농가들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개월제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농기계, 그 다음에 스마트팜 자재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 자재 사업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신성장 동력 사업 분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신규 자재를 언제라도 제안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지원, ESG 실천 강화입니다. 전국 620개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서비스 표준화를 해서, 경운, 그 다음에 이양, 그 다음에 방제, 그 다음에 수확까지 일괄적으로 쉽게 농사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ESG 실천과 관련해서는 12 방제 기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자재 보급을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초에 제가 CES를 참관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전디어의 기조 연설도 들었지만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그 CEO가 하긴 했었습니다. 전디어 작업센터, 종자 파종 및 비료 살포기, 제초 기술들은 소개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전디어가 농기계를 제도하던 분야에서 90년대 말부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을 추구하기 시작해서 그 농장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재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전체 인력은 1,900명입니다. 그중에 연구 인력은 1,200명입니다. 그런데 전디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을 위한 데이터 전문가만 최근에 1,000명 이상을 고용해서 디지털 농업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다른 분야도 학회나 협회,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농촌진흥청도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전문 인력들이 최근 5년 안에 30% 이상이 많이 나가게 되게 있어서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로 데이터 전문가들을 아니면 더 많이 고용을 해서 그 현재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기술, 농기계뿐만 아니라 종자, 비료 이런 쪽도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량 안보 및 첨단 스마트 농업 핵심 기술 확보와 미래 대응 스마트 농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핵심 기술 연구개발 사업 확대와 가뭄과 기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기초 기반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인력 양성, 첨단 기자재 및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종자나 이런 비료, 농기자재에 대한 과제 연구 사업을 확대하고 싶지만 R&D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최근 이 R&D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건인 거는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첨단 쪽으로 가다 보면 투자해야 되는 예산 금액이 굉장히 큰데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은 산자부나 과기부의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예산 확대가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가전 전시회에 포함되고 최우수 혁신상까지 받는 빅블러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에그테크, 푸드테크,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 봤을 때 항상 대책이 조금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 규모가 적고 해서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걸로 계속해서 몇십 년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그 정책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보조금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상 시장 규모를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이 산업들이 탑재가 돼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검토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산업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 그다음에 그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한국이 어떠한 산업도 성장시키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탑재 안 한 게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성장이 될 때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탑재되면서 성장이 됐고 그때 이제 해외 기업으로 나가면서 시장도 늘렸고 1차, 2차, 3차 벤더들이 따라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건 한국에 남기고 낮은 건 외국으로 빼고 그리고 시장도 외국으로 하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농업 쪽이 기반 산업이고 보호 산업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다 보니 논과 밭 그다음에 이쪽에서 원물을 생산하는 쪽은 뭐 국내에서 그런 것들이 맞겠지만 후방 산업이 그럴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출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그 활력이나 활로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결국은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국내로의 정책 지원이나 자금 지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예산, 자금 지원 등이 그 논의가 되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자금을 이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고요. 업체가 이제 뭐 생산 시설에 대한 그런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지자체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자율주행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소 쪽으로 먼저 좀 진출을 꾀하게 될 것 같고요. 전기 농기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구조대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그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노후된 이제 농기계들을 폐차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오래 쉬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할 거긴 한데 그 대상이 뭐냐면 트랙터하고 콤바인이에요. 오래된 그 경유 것들은 빠지고 전기 농기계가 들어와야 탄소 저감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기술 간의 갭이 있어서 그 갭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료 같은 경우는 우량 비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제도를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물 보호제 그 지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하는 건 유일하게 이제 그 원재에 필요한 내지는 그 이제 할당과세 그 원료들에 대한 할당관세 정도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했고 R&D와 관련해서 R&D에 이제 프로세스가 쭉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프로세스 중에서 과연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GSP 성과 같은 걸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극단적으로 이제 갈리지 않습니까? 그 GSP에 참여하셨던 업체들 중에는 뭐 양파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등등해서 꽤 괜찮은 품종들을 개발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GSP 후속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 내후년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관련해서는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업체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그런 그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게 꼭 필요하고 이제 맞춰 들어가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계속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게 없고 다만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그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더 할 건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하고 다르게 올해는 어떤 그 기술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포럼을 진행하게 돼서 좀 그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방청객 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주제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신문에 잘 보도가 돼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